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혀서 산다라고 할 때 이네들이 어떻게 해야지? 계엄령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절멸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바람직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뭔고 하니 고통에 대한 공감과 그 다음에 응답입니다. 사람이 같이 산다라고 할 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조상들의 여러 지혜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상적인 만남 또는 윤리적인 만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도 철학의 중요한 일거리인데요. 서양 사람들이 이 문제에 생각한 어떤 지혜보다도 저는 우리 조상들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운 놈이니까 미운 놈이 배고픈 게 내가 고소하다라고 하면 이건 같이 나라를 하기 어려운 거죠. 평소에는 늘 부딪히고 버성기고 미운 놈이라도 그가 굶고 있을 때는 떡 하나 더 주는 게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가슴에 또는 정서의 어떤 하나됨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필요한 것이 집단적인 지혜입니다. 요즘식의 표현으로 집단지성. 근데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제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지 집단지성 또는 집단적인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강의실에서 자주 이제 가르쳤던 이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남긴 말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어떤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뭐 말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그냥 뭐 고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별로 이건 뭐 어떤 경우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생각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예 처음부터 나는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싫어요. 이건 그냥 노예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전에 닥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목전에 닥친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생각하기 싫어하면 그냥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뭐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건데 뭐 더도덜도 아니고 노예적인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노예잖아요. 그냥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속절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근대적인 또는 현대적인 토대를 다진 게 이른바 300년, 400년 전의 시민혁명기인데 그 당시를 가리켜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계몽주의의 표가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우데 사페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말을 하면 이게 dare to be wise 약간 뭔 말이지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기 위해서 용감해져라. 알기 위해서 용감해져라. 과감하게 알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는데 뭐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가요? 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요? 네. 왜요?
아니 왜냐면은 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표현하지만은 예. 알고 있는 거를 그 상대방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표현하는. 고맙습니다. 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까닭이 진짜 알면 원인을 아는 거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동쪽에서 뜬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뜨지 않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원인을 캐물어야 되는데 원인을 묻는 질문이 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왜라고 묻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 물었다는 게 안 맞아요. 상사 앞에서 이렇게 무언가 지시를 하는데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급사회에서. 그래서 칸트가 알기 위한 용기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권위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억압적인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왜라고 묻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러면 다 모두가 시킨 대로만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에서 알고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이렇게 알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칸트가 3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가 삶은 날갈인데 그저 뭐 다 남한테 물어서 요즘에 AI라고 하니까 AI한테 그냥 물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AI 시대일수록 AI는 도구이고 내가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질문을 해야 되고 AI는 대답만 하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다시 질문하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문의 힘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근데 스스로 생각할 줄만 알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면 그건 아집입니다. 다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는 그냥 각자가 자기 얘기만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못 모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칸트가 모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게 첫 번째지만 스스로 생각하되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다른 사람. 공정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모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나의 생각이 보편적인 설득력,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언제나 공공적이고 보편적인 거니까. 네? 됐죠? 그래서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나 자기 자신과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과 일치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일관성 없는 사람들 세상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특히 어떤 가치 평가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또는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그리고 미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기준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남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은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든 뭐 나든 남이든 법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도덕은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관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칸트가 주문한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요. 이제 끝낼 시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전체 강의 그 사이클의 주제가 소통의 고수인데 서로 바람직하게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나라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한 어떤 지혜라면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다 지금까지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더불어 살 수 있느냐, 그걸 위한 어떤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국인들이 전체로서 나라 밖이라고 하면 세계입니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느냐와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사는 것만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류 공동체, 전 세계 내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끼리 훌륭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욕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됩시다 라고 하는 욕구가 그것만큼 중요해요. 그게 민족의 사명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에 와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보다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 그런 사명감, 이것도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이 이기심, 자기만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이 세계가 좋아지면, 이 사회가 좋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해지는 것처럼, 한 민족도요,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사명감 또는 선한 의지를 통해서 고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면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지면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가 보다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거창한 건가?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홍익인간의 이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 우리가 여기 왜 이 땅에 났느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건 삼국유사에서 다 우리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세계 시민적인 사명, 그것이 우리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거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 문턱에 있죠. 제주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60만은 넘었죠. 예? 예. 70만은 안 되고, 그죠? 예.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최근에 여쭤보니까 지금 제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5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예. 보통 이제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건너간 거다라고 흔히들 얘기한다는데, 우리 사회 다문화 사회로 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는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시민적인 나라 또는 세계 시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구 소멸 때문에라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전처럼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끼리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모여서 얼마나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인간다운 공동체, 나라를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제를 잘 푼다면 다른 나라 모두 다문화 사회로 건너가는, 빠르게든 늦게든 그런 문턱에 이제 서 있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인데요. 인류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의 어떤 모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